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죠. 그러나 오늘 그 비가 내려서 나무 심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인데요. 아예 그 식목일을 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날씨가 갈수록 따뜻해지면서 오늘이 점점 나무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될 당시의 그 기온으로 보자면 지금은 3월 중 하순께가 적기라고 합니다. 서울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올해 그 식목일을 여들의 앞당긴 지난달 29일 이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하죠. 정부 또한 그 식목일 행사 방향대로 계속 4월 5일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3박 4일간의 평양 공연을 마치고 어제 오전 새벽에 돌아왔죠. 평양 공연에 참여한 우리 예술단 한 명 한 명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평양 공연에는 예술단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남과 북의 태권도 합동 공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평양에 가서 남북 태권도 합동 공연을 펼치고 온 남측 태권도 시범단 주장인 이희성 선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희성 선수 자기소개부터 간략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남측 태권도 시범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단원견 주장 이의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어디에 소속돼 있나요? 지금은 이제 WT 시범단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평양은 이번에 처음 가보신 거죠? 네. 이번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네. 평양에 가보리라 이렇게 가보리라 좀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평양 간 것도 소식도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준비를 좀 급하게 하면서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평양 간다는 소식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우선은 이제 평양이라는 중요하고 큰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이제 WC번단 이제 차장님, 단장님, 이제 감독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아무리 네. 실력이 좋아도 이제 무대가 소용이 없으면은 이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큰 무대를 만드신 WT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다녀오면서 정말 제 자신이 이제 좀 전환점도 되고 좀 이제 뿌듯하면서 이제 제 인생에 이제 태권도를 선택한 게 이제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성실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평양을 이제 처음 가보셨는데, 네. 생각했던 평양, 그리고 가서 직접 봤던 평양, 어떻게 다르던가요? 일단은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근데 또 막상 가보니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딱딱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가서 이제 그래도 긴장 좀 어느 정도 이제 풀지는 않고, 행동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상당히 좀 평양 네. 말씀하시죠. 네. 네. 평양 공항 이제 딱 내릴 때도 이제 시설도 또 잘 돼 있고 또 이제 밤갑게 좀 맞이해 주셔가지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웠습니다. 평양에 가서 봤을 때 뭐가 가장 신기했어요? 일단은 좀 문구라고 해야 되나? 네? 탄산 음료도 약간 탄산 단물 이렇게 써져 있고 네. 또 이제 화장실도 위생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좀 낯설어가지고 좀 그런 게 되게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것들, 다른 용어들 일단 다른 것들부터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죠. 네, 그렇죠. 좀 색다른 거. 어때요? 평양 시내는 서울 시내보다는 이제 덜 복잡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길도 좀 잘 돼 있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네. 그냥 딱 그냥 길. 그래요? 저희 그냥 동네처럼. 네.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평양에서 북한과 이제 합동 공연을 했는데 공연 어땠습니까? 공연이요? 서로 북한하고 이제 합동 공연을 같이 했는데 내용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구성이나. 네, 일단 북측 태권도 시범단은 좀 강인함. 네. 약간 무도적인 특색을 많이 띄었고. 네, 저희 태권도 시범단은 이제 약간 스토리를 좀 첨가를 하면서
이제 저파랑 댄스, 그다음에 좀 품새적인 부분, 좀 그런적인 거를 섞으면서 약간 스토리식으로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측 시범단은 뭐 뮤지컬 같았고 북측 네네. 시범단은 좀 실전 같았다. 좀 비장감이 네네. 넘치는 이제 이런 평가도 나왔군요. 네네. 이제 이번에 가서 할 때 특히 이제 그 뭐 클럽 댄스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기도 하고 또 이 네네. 아이돌 가수이죠. 그 아주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 이 네네네. 방탄소년단 이 네. 노래에 맞춰서 공연을 했는데 이 방탄소년단 노래에 맞춰서 공연을 할 때는 그 관객들이 얼음이 됐다면서요. 네, 약간 썰렁해지기도 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아니 근데 클럽 댄스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꽤 그 장단을 네. 맞췄다고 그러는데 방탄소년단 노래 때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약간 가사적인 부분, 뭐 불타오르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아, 약간 불타오르네 뭐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 반응이 조금 약간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럽 때는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시범을 하는데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방탄소년단 할 때도 바로 느끼셨구나. 아, 네. 지금 써늘하구나. 어? 네, 그러면 조금 네. 그래서 좀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위축되는 건 없고 네. 이게 좀 각자 이게 조금 문화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시도를 네. 한 거여서 그랬구나. 또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어디를 가면 이 먹거리, 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평양에 가서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어요? 일단 저는 냉면이랑 네. 그리고 이제 국으로 나오는 뭐 닭게장, 뭐 육게장 이런 게 되게 맛있었어요. 냉면요? 냉면은 어디 옥류관에 가서 먹었습니까? 네, 옥류관에서도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묵는 숙소에서도 먹었는데 이게 좀 남측과 다르게 네. 약간 매운 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매운 그런 소스? 거랑 그거랑 또 무슨 겨자 같은 걸 또 주더라고요. 네. 이거 저희가 막 직접 간을 해가지고 먹는 방식이었어요. 아니 우리 제 남측에서도 그 냉면 먹을 때 겨자 따로 넣어서 따로 해서 먹는데요? 근데 좀 달라요. 평양은 더. 아, 어떻게 달라요? 이게 소스가 하나 또 더 나오고 이게 남측은 좀 육수 맛이 강하다고 하면은 약간 북측은 조금 약간 매우면서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억이 좀 남았습니다. 냉면은 특히도. 냉면 먹으러 또 평양에 가고 싶습니까?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육개장도 먹었고요. 거기는 네. 어디서 먹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먹는 숙소에서 이게 코스 요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네. 자, 이제 평창 올림픽에도 사실은 이제 그 시범단으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네네. 평양 공연까지 네.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런 순간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특히 이번보다는 네. 이번에도 물론 기억이 가장 남긴 하지만 평창 이제 동계올림픽 합동시범을 한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요? 일단 남측과 북측이 처음 이제 합동시범을 하게 된 거고, 네.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랑 자주 이렇게 만찬 기회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막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게 이번에 동계올림픽 평창 때 친해져가지고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우리 친구 하자 이렇게 생각한 친구 있습니까? 네, 그냥 다음에 꼭 뭐 다시 만나자. 뭐 그 합동 시범을 뭐 다시 한번 준비해서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뭐 여자 선수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만나보니까 바로 통해요? 네네네. 바로 통합니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측 태권도 시범단 주장인 이의성 선수였습니다. 교육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의 그 2020학년 입시 전형부터 수능 최저 학력제 폐지 그리고 정시 모집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이제 공고를 했다고 하죠. 당장 그 2020학년도 그 대입 전형이 그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그야말로 좀 혼란에 빠졌는데요. 현재 그 교육 현장의 반응
분위기 어떤지 이 종로학원의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수능 최저 학력 폐지를 해달라. 그리고 또 그 정시 모집을 확대해달라. 이제 그 주요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2020학년도 그 대비면은 현재 그 고교 2학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현재 고 2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와 그 정시 확대는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는가 하면 이 정시 확대를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그 폐지하라고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엇갈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정시 선발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대를 지금 정시를 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역전의 기회가 굉장히 좀 그 문호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또 투시에서는 또 수능 최저를 이제 요구하는 전형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70% 정도를 지금 현재 수시에서 뽑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수능 체제를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꽤 많죠. 네. 또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도 사실상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들이 지금 그 수능 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시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수능이 중요해져서 수능을 어떤 그 준비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또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또 수능 준비는 좀 동안시 해도 된다. 사실은 좀 상반된 주장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교육부에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상반된 신호를 같이 보내고 있을까요? 입학사정관제 예전에 그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전신이죠. 2008학년도에 도입이 됐었는데 네. 이때는 그 정시 선발 비중이 한 절반 정도가 46%, 7%까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정시 선발이 23%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급기야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이제 추락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정시 선발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학교 내신이 나쁜 학생들이 정시 학대를 요구하는 어떤 뭐 국민청원, 청와대 이런 움직임까지 벌어져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88,000명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던데 네. 이런 어떤 그 정시 학대 요구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여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일종의 그 대학들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좀 폐지를 요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심사 조건들과 시간들이 굉장히 요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수능 체제를 폐지를 만약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현재 수준보다는 더 높이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줄이라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좀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리고 그 기존의 그 교육부 방침과는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벌써 1학년 2학기가 지나간 거죠. 남은 네. 학기가 고등학교 2학년 1,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 내신 전형이 반영되는 학기가 3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네. 사실은 수시에서 또 큰 틀의 변화가 되는 거고 정시에서도 큰 틀의 변화. 또 수시를 줄이게 되면은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게 되면 수시에서도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지, 논술이 줄어드는지 또는 교과 전형이 줄어드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어떤 학생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어떤 어떤 셈법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정부 정책 기조는 수능은 이제 절대평가제로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들은 매년마다 정시를 축소를 해왔고 급기야 10%대까지 정시가 축소된 거죠.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수능제도 개편안이 금년도 8월 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개편안의 기조도 현재까지는 수능 절대평가제였었죠. 그렇다면 네. 대학들은 현 고2뿐만 아니라 현 고1 이런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현재보다 정시를 더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갑자기 이번에 그 고2부터 정시 학대 움직임에 어떤 그 기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수능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변별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그 줄여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교육부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앞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공론화 과정이랄까 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이번 달 말까지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 입시 그 대학별 그 전형 계획안은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좀 다급해진 상황이고 네. 또 정시가 너무 적다라는 여론이 사실 요즘 최근 들어와서 좀 급증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제와 맞물려서 이렇게 되면은 그 학교 내신 성적이 잘 관리되지 못했던 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80-90%입니다. 네. 왜냐하면 4%까지가 내신이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80-90% 학생들은 그 학교 내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고 정시는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팽창해져 있고 네. 또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어떤 그 외생 변수들이 작용이 돼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뭐 네. 깜깜이 전형, 뭐 금수저 전형 이런 부분들이라는 어떤 그 비난 여론이 그 갑자기 좀 네. 그 높아져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이제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정시를 만약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이 수능 절대평가제 이 부분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밀고 나가기가 힘들게 되는 건 아닐까요? 상반된 논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금년도보다 내년 고2가 정시를 확대되는 기조 이미 연세대학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또 편성될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수능이 절대평가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동점자 발생이 속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시를 통한 선발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때부터 정시 어떤 그 축소 여부가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보다 1년 전인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정시를 확대를 했다가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시가 축소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정시가 더 축소된다라든지 네. 이럴 경우에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그 어떤 교과부에서 대학들에서 요구했던 사안들과 앞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사실 정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그 이하의 학생들은 또 다른 혼란과 불안감에 지금 쌓여져 있다고 네. 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교육당국으로서 상당히 그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모순적인 상황이고. 우선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수시가 80%, 정시가 20%, 급기야 10%대 대학까지 나왔다. 이 부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치우침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그렇다면은 학교 내신 성적이 잘 관리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한 80%인데 수시는 80%다. 안 맞다라는 거죠. 네. 우선 수시와 정시 어떤 그 밸런스 문제를 조금 더 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밸런스의 양의 정도는 지금 현재 수시 모집을 뭐 대폭적으로 뭐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80% 온 상황들을 다시 급격하게 줄인다라는 것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을 넘지 않아가는 수준 정도가 가장 그래도 적합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된다라면은 학교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라든지 또는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문제점들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그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그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보복에 또 보복을 하는 이런 난타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의 그 첨단 산업, 키우려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중국이 보복 조치를 들고 나왔죠. 미국산 대두, 자동차, 항공기 14개 분야에서 106개 품목에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딱 이해는이에요. 관세율도 25%고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팜벨트와 그리고 러스트벨트 이 동부권에 대해서 정확한 거기서 나오는 농산품과 공산물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했고 그 금액도 정확하게 또 일치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하면 우리 똑같이 하겠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관세 폭탄을 선언한 업종이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확고한 지지층들이고요.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상당한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로 급소 전쟁이다. 면 아킬레스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 미국 농산물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그리고 미국산 대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조 원어치 정도 수입했거든요. 그리고 네. 미국산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도 중국이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지금은 고율 관세 폭탄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국채를 사지 않겠다, 매각하겠다라고 하거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걸로 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관세도 부과한다라고 했다가 정확한 시기는 못 박지 않았거든요. 네. 미국도 협의를 하겠다. 중국도 시행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고 특히나 오늘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꼬리를 내렸어요.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협상법은 세게 던져놓고 협상 대상 상대가 긴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본인들이 뭘 얻을 걸 얻겠다. 이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이만큼까지 갔다는 건 이제 바꿔 얘기하면 협상의 시간이 다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얼마 전엔 북중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이런 네. 여러 가지 한반도, 북핵 관련된 것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극과 극으로 갈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과 무역 전쟁 상태가 아니다. 이제 이런 트윗도 날렸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렇게 처음에 세게 이제 압박을 했다가 뒤로 물러선다거나 협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늑대와 소년 얘기 있잖아요. 양치기 말씀하신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나중에? 지금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법이 많이 좀 이제 노출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저러는구나.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 정도 다들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도 맞불을 놓고 EU, 유럽연합도 맞불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엔 협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느냐? 이 고래등 싸움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게 이제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가 있죠. 고민스럽잖아요. 특히나 이게 우리는 결국에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건 보호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세율을 올리고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놓고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큰 영향이 있죠. 특히나 미중 간 이 통상 전쟁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공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가더라도 그것도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교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낸 걸 보면 적게는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정도 되겠죠. 많게는 367억 달러, 40조 원 이상의 어떤 수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출 전선은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중 간의 이 통상 전쟁이 잘 마무리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말이 잘 안 돼서 확전이 되면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이러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앞서 미국 측에서 벌써 이제 이 협상의 신호를 실제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싸움을 하다 보면 일방적인 싸움이 없거든요.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를 맞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에 네. 누가 오래 버티느냐 싸움으로 기결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미국도 이미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 분쟁이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나 이미 유럽연합도 이 보호무역 조치, 뭐 통상무역 조치를 하고 네, 있거든요. 미국산 뭐 철강 제품 수입 규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통상 분쟁이 이제 유럽연합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네. 우리나라 수출이 그게 정말 고율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라면 전체 수출이 한 7%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까지 무역협회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유럽연합도 미국에 대해서 그 맞불을 놓았어요. 그 철강 제품 수입을 규제하겠다. 분명히 입장을 밝혀 나왔죠. 맞습니다. 지금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양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산 철강 수입 규제, 미국에서 철강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이제 결국 이게 유럽연합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확대가 될지도 한번 이것도 결과적으로 네. 미중 간 무역 분쟁, 미국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과거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그렇습니다. 이름을 날렸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제 그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게 뭐 행동주의 헤지펀드 뭐 이런 말을 듣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란 말을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이게 엘리엇이라는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뭐냐? 근데 이게 이번에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을 겨냥했다고 그러는데 행동주의 그 헤지펀드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말 그래도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 지른 다음에 뻥카 말풍선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해라, 배당 더해라, 그리고 사부음 쪽에서 팔아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라 이런 요구를. 헤지펀드는 뭐죠? 맞습니다. 위험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고위험 고수익에 투자하는 펀드를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려서든 아니면 배당을 더 받아서든 자신이 뜻한 바를 그냥 많은 돈을 더 벌게 하는 것. 그게 행동주의 투자거든요. 네. 엘리엇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엘리엇 하면 뭐 T.S. 엘리엇이 시 있는 생각이에요. 4월 뭐 지금 잔인한 달, 뭐 이렇게 황무지라는 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엘리엇은 뭐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배당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30조 원 현금 배당 이런 것도 요구를 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적잖은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다음 두 번째로 큰 현대자동차를 노린 거고요. 네. 지금 현대차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앞으로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겠다라는 발표였고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지분 한 1.4%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엘리엇이 이렇게 행동주의적인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뿐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다 보니까는 기업 지배 구조가 딱 헤지펀드가 공격하기 좋은 거죠. 소수의 지분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열려 있고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겨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 다음 이번에 현대차인데 다만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에 비해서는 지분율이 되게 낮거든요. 1.4% 정도입니다. 그걸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주가를 띄우고 배당을 더 요구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넷마블이라는 그 모바일 게임 업체가 있는데 이게 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그 2대 주주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넷마블은 다들 아실 거예요. 국내 게임 업계 1위 업체고요. 이제 방탄소년단은 다 아실 거고요. 이 배출한 이제 연예 기획사가 다 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예, 아이돌 그룹이고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고 이 사람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들 스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30대까지는 다 알 텐데 네. 40대 이상은 아마 뭐 40대 이상 중에서 뭐 넷마블이 뭐야 뭐 이런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요? 아마 방탄소년단들은 다 알 거고요. 다 그럴 뭐 것 같아요. 아들, 네. 딸 근데 BTS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약자제 BTS라고 하는데 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있죠.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를 키운 곳이 빅히트예요. 근데 이곳에 2대 주주가 넷마블이 된다는 거죠. 어제 지분을 2014억 원을 투자해서 25% 지분을 확보해서 네.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넷마블은 IT 게임 업체고 빅히트는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업체예요. 네. 이 둘 간에 왜 이런 지분 제휴를 하느냐. 방탄소년단의 한 명 한 명이 대스타거든요. 그렇죠. 얘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든다? 10대, 20대들이 열광하지 않겠냐는 거고 글로벌로 통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바로 그 캐릭터 자체가 중요한 때가 된 거죠. 이게 네. 서로 어떤 흔히 얘기하는 콜라보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넷마블 주가는 폭락했는데 이 장이 끝난 다음에 인수 소식을 네. 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또 주목할 부분이 이제 넷마블의 대표가 방준혁 네. 의장이고 빅히트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작곡가 방시혁 씨인데 이 두 네. 사람이 사촌 관계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삼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일인 오늘은 나무를 심는 날인 그 식목일이죠. 그리고 그 내일은 이제 설날과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한식입니다. 식목일과 한식을 맞아 오늘은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전속 역사학자죠.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고요? 예. 네, 앞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제 동지로부터 105일째. 동지가 양력으로 12월 22일, 23일 그렇죠.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날을 한식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날이 한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 계자추라는 사람이 진나라 문공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했는데, 문공이 이제 그 공을 인정해 주지 않고 등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삐져서 마음이 상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문공이 그게 후회가 돼서 계자추를 불러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나오게 하려고 산에다 불을 질렀는데도 끝내 나오지 않고 불타 죽었다. 그래서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서 그날은 불을 안 지핀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설인데요. 네. 이건 별로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들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설은 옛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세상 만물이 생명이 있었어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요. 태양도 1년짜리 생명이라서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은 전해의 태양과 다른 해. 새 생명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정월 설날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갓 태어났다고 해서 설설이거든요. 네. 근데 불도 그렇다고 봐서 1년 동안 불을 썼으면 그다음에 불을 이제 보내고 새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사이 하루 정도를 비워야 한다. 네. 그래서 하루를 이제 불을 안 지피는 날로 해서 한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할 때도 불을 안 지펴야 되니까 찬 음식을 먹고. 근데 이게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이 풍속이 소개가 돼가지고 계속 확대돼서 조선시대에는 설, 추석, 단오와 더불어서 4대 명절로 꼽혔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불을 안 피우는 대신에 조상묘에 성묘하는 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좀 대본을 좀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뭐 괜찮습니다. 예. 예. 1949년 50년 때는 4월 5일이 한식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날짜가, 그러니까 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동지 날짜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한식은 4월 5일 또는 4월 6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정하면서 국경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정하면서 한식날을 식목일로 이름을 바꿔서 네. 쉬는 날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한식은 쉬는 날이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한식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한식날 쉬는 건데 이름을 식목일로 정해서 쉬는 날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그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은 식목일이 뭐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공휴일로 삼았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실 텐데 원래는 한식을 공휴일로 삼은 것인데 이름을 식목일로 바꾼 거예요. 또 여기에는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 캐릭터나 신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크리스천이고요. 네, 굉장히 일찌감치 기독교도가 되었고 1890년대 이분이 쓴 글을 보면 한국인 전부가 기독교를 믿으면 한국은 자연히 미국같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할 만큼 아주 열성적으로 배제학당 정통교회에서 열성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이분이 사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국내에서 결혼을 했었고요. 네.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일찍 죽었죠. 근데 이 부인이 그 아들을 하와이로 아버지한테 보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동네 스님한테 땅을 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미신에 빠져서 재산을 날렸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거들떠보지를 않아서 해방되고 귀국했을 때 이 부인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갔었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만나게 했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전통이나 민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그 일제시대 때까지도 말하자면은 그 지주를 할까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사회 공헌 사업의 하나로 뭐 시주를 한다거나 뭐 절을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민속, 문화, 전통, 유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표면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유교화돼 있었고요. 또 한식날 산에 가가지고 성묘나 이제 길 낸다고 이렇게 나무 베고 가뜩이나 산에 나무가 없는데 이러니 한식날 성묘하러 가더라도 가는 길에 묘목 하나씩 들고 가서 묘자리 옆에 나무 하나씩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식날을 식목일로 정했던 겁니다. 그 취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서 제가 좀 순서가 좀 섞였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한식날이 그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그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한식날을 이제 공휴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식목일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식목일로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휴일이 안 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공휴일이었죠. 네, 그렇죠. 처음엔 공휴일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날하고 비교해 봐서 좀 너무 지나치게 식목일에 비중을 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여론이 나와서. 식목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한식날이라는 게 도대체 주로 무엇을 했고 이 풍습이랄까 이제 저희 명절이면 항상 이제 또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풍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는 이제 종교마다 금식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라마단이든 유월절이든 금식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유교에서는 그런 게 없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을 바꾸는 날 그래가지고 원래 쓰던 불이 죽고 새 불이 태어나는 날이라고 해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봤고요. 그래서 불을 피울 수 없어서 이제 그날은 성묘를 하는 날뿐만 아니라 그 전날 찬 음식들을 만들어 놔요. 궁중에서는 찬국수를 먹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각종 전류들을 만들어서 시켜서 그대로 먹는다든가 이게 좀 특별한 음식이고 특별한 날이어서 이걸로 이제 명절로 쳤던 것이라서요. 한식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이제 한식이잖아요. 찰한 먹을식, 찬 음식 먹는 날 이런 날로 이제 기념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식 바로 이때가 이제 그 봄농사를 바로 시작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식을 식목일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바꿀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죠. 이게 우리 전래의 명절 이름인데 이걸 대통령이 함부로 바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나무 심는 문제가 사활에 걸린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49년도 가을에 이제 50년 4월 5일부터를 식목일로 쓴다고 이제 지정이 됐었어요. 네. 50년 4월 1일 날은 좀 오히려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월에 이제 치열하게 낙동강 전투가 벌어졌어요. 네. 근데 당시 미군의 보고에 따르면 미군이 가장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하고 싸울 때 미군을 두렵게 만든 건 북한군이 아니었답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서 겁이 났대요. 아, 다 노출이 되니까요? 다 노출이 되고 빤히 이제 몸을 은폐하지 못하고 네. 빤히 보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를 낼 처지도 못했지만 미군 측 통계에 따르면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던 미군의 30% 정도가 정신과 질환에 걸려서 네. 후송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전쟁 중인데 폭탄으로 막 그 산을 파헤치는 중인데도 부산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이제 강권해서 니네 나무 좀 심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5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이승만 정권 때 일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51년 전시수도 부산에서부터 그 산림 녹화 운동이 격렬히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두 가지가 진행이 돼요. 네. 하나는 나무 심기 운동이고요. 네. 하나는 나무 안 태우기 운동이었어요. 나무 안 태우기 운동은 뭐가 되냐면 나무 대신 연탄을 떼라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연탄을 안전하게 뗄 수 있을 만한 주택 구조나 시설 도구가 없었어요. 네. 구들장 집에 나무 떼게 돼 있었던 집을 연탄을 네. 떼라고 그러니까 연탄가스가 문제가 그렇죠. 되죠. 그게 70년대까지는 연탄가스 사망률이 제일 높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나무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바꾼 나무예요. 그렇군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제 다 나무를 해서 땔감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난방을 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왔는데요. 네, 이 식목일과 한식 또 이처럼 우리 현대사와 직결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였습니다.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앞서 그 식목일의 유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식목일은 단순히 나무 심는 날을 넘어서 또 이 환경의 중요성을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날이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8세기 비평가이자 그 시인인 사무엘 존슨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 행복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올해는 자신의 이름을 단 어떤 나무라도 하나 심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